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사의 한마디가 병을 부른다 입니다. 저자는 마그누스 하이어 님이신데요. 이분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프리랜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번역은 박병환 님이시고요. 감수는 최일봉 님이십니다. 출판사는 율리시즈고 201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책 추천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 전문의로서 나는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돌봐왔다. 그 현장에서 암은 곧 사망선고라는 등식이 사람들의 뇌리에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는지를 수차례 확인하곤 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숱한 사례 중에서 암 자체가 직접 사망 원인이 되어 사망한 케이스는 매우 적다. 그렇다면 정작 암 환자를 죽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스스로 사형수가 되어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입맛을 놓아버린다. 곁에서 지켜본 경험상 노인들은 2주일 동안 식사를 못하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4주 정도 곡기를 끊으면 대개 목숨을 잃는다. 결국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즉 암이라는 병 자체가 아니라 암을 받아들이는 환자의 심리적 공황에서 비롯된 자포자기 혹은 절망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이나 병에 대한 기대 심리의 긍정적인 면이 플라시보 효과이고 부정적인 면은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즉 병에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실제 병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이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시할 주제인 것만은 분명한 만큼 외부의 환경에 의해 나 개인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건강히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료 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의사의 말 한마디가 병을 부른다는 의료 현장을 포함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노시보 효과라는 주제 아래 질병의 심리적 원인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더불어 임상 사례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주제는 플라시보와 노시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효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 두 가지 효과는 언제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 효과는 어떻게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장 주제는 믿는 대로 반응하는 인체입니다. 뇌와 면역체계, 심혈관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병이 진행될 때 기대심리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3장 주제는 아는 것이 병이 되다입니다. 잘못된 기대심리가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황들에 대해 짚어보고요. 세심한 연구를 거쳐서 만든 약품의 복용 설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환자가 CT 촬영이나 엑소선으로 자신의 척추를 보았을 때는 왜 요통이 만성화되는지, 전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주제는 의사 없이도 된다입니다. 여기서는 의사의 개입 없이 돌아가는 의료 현실을 살펴봅니다. 예전이라면 잡지나 텔레비전 방송이 제공하던 정보를 요즘에는 구글에서 찾아보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5장 주제는 진단학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6장 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는 궁극적인 문제, 즉 병에 걸릴 거라는 확신이 병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의사와 각종 매체, 환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이라는 이윤 추구라는 거대한 축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나 직업적인 의사만을 믿을 수는 없죠.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해져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내 몸과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그날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기대심리는 뇌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2011년 초 함부르크 대학교에서는 주목할 만한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사람 22명을 대상으로 고통의 인지를 시험했다. 고통의 자극수단은 열이었다. 주 실험 집단에는 고통의 등급을 0에서 100까지 설정한 상태에서 각 비실험자가 70이라고 답할 때까지 열을 높였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수준이었다. 동시에 비실험자에게는 진통제 정맥 주사를 투여했다. 그리고 전체 실험은 MRI 장치가 된 자기관 속에서 실시되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통증이 정확하게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인지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알기 위해 참여자의 뇌를 관찰했다. 마침내 열의 자극을 70으로 느끼도록 높이고 난 뒤에 비실험자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 정맥 주사를 놓았다. 하지만 비실험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편 성분의 약물은 주관적인 효과와 객관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실험 참여자들은 뚜렷한 고통의 경감을 보였다. 동시에 뇌의 사진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환자 자신은 진통제 투여 사실을 모르는데도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까지는 예상한 바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때는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놓아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 밖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연구자들은 주사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양의 약물을 주입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환자들은 고통의 경감을 기대했으며 곧 고통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열에서 나오는 고통의 자극이나 약물에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진통제는 갑자기 2배의 효과를 발휘했다. 이어 비실험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렸다. 진통제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시 통증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이전 단계 같은 고통 경감 효과는 없었다. 진통제는 계속 정맥으로 투입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효과가 멈춘 것이다. 피실험자들은 고통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고통의 정도가 말 몇 마디로 멋대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실시간으로 보는 뇌의 영상은 어땠을까? 고통의 인지를 통제하는 뇌의 부위 역시 연구자들이 조작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주관적인 고통의 인지뿐만 아니라 뇌 활동에서도 기대심리가 결과를 좌우한 것이다. 새하얀 가운일수록 주사 효과가 높다. 피실험자나 환자가 집중보호를 받을수록 진료시설이 더 고급스러울수록 통제는 더욱 잘 된다. 피실험자가 호스로 연결된 정맥주사를 맞고 MRI 장치가 된 자기관 속에 누워있는 조사에서 암시력은 큰 효과를 발휘한다. 또 일상적인 의료 행위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가짜약이나 가짜 치료의 효과를 결정한다. 입원실의 간호사가 약을 줄 때 약의 효과는 정상적이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 약을 줄 때는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약이 쓰거나 주사가 아플 때는 잠재의식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가장 효과가 높은 주사는 주사를 놓을 줄 모르는 의사가 놓을 때다. 이때 주사는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아프다. 의학적 치료에서 플라시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플라시보 효과는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위장 치료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치료에서도 나올 수 있다. 약물 성분이 없는 각설탕이나 수술하지 않는 위장 수술로 측정 가능한 효과가 나타날 때 이것들은 이미 실제 약이나 수술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모든 약이나 수술 치료에는 플라시보의 지분이 있다. 정상적인 치료에서는 이 지분이 얼마나 될까?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자연치유, 약물이나 수술, 그 밖의 치료에 따르는 효과, 그리고 순수한 플라시보 효과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플라시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우울증 치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증세 경감의 4분의 1은 약물 효과, 4분의 1은 의사나 약물 없이 낫는 자연치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어쩌면 치료에서 가장 큰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약과 위장 수술이 성공적인 것은 환자가 플라시보 효과를 믿기 때문이다. 병을 부르는 기대심리, 노시보. 노시보의 어원은 나는 병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다. 노시보 효과는 환각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뇌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되기도 한다.
어느 집 파티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보자. 아이폰을 들고 있는 손님의 한 손을 X선으로 촬영했다. 물론 조그만 휴대전화를 X선으로 찍을 수는 없지만 새로 나온 프로그램은 그가 이어폰을 든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손뼈를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 당사자에게는 X선의 영향으로 피부가 따뜻해질 수도 있다고 귀뜸해 두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피부가 따뜻해졌다고 했다. 그가 그렇게 믿은 까닭이다. 암시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설득하기에 따라서는 가벼운 통증이나 가려움증,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도 유도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 보여주듯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일본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학생들의 한쪽 팔꿈치에 꽃이나 나뭇잎을 문지르게 한 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교 실험을 위해 다른 쪽 팔에는 아무 작용도 없다고 말해준 잎을 문지르게 했다. 예상한 대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문지른 피부는 몇 분 지나지 않아 빨갛게 변하며 가렵기 시작했다. 다른 쪽 팔은 대부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자들이 식물을 바꿨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전혀 몰랐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말한 식물은 실제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식물이었다. 그런데도 실험 참가자는 대부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그대로 반응했다. 이들은 아무 작용도 없는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정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문지른 다른 쪽 팔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개별적인 경우에 지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의 기대 심리가 불러오는 노시보 효과는 모든 분야에 나타난다. 여행자가 뱃멀미를 예상할 때는 멀미 증세가 더 빨리 나타난다. 녹색의 돛이 달린 유명한 범선 알렉산더 폰 홈볼트호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이가 보여준 반응은 이런 예를 잘 설명해준다. 2차례의 항해에서 이 의사는 다른 이상은 없고 오직 배멀미만 겪었다. 의사는 처음에는 난간에 기대어 구역질하는 절반의 승무원 그룹에 속했다. 두 번째 항해에서는 구역질하는 사람들이 4분의 1로 줄었고 의사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기대 심리만으로 증상이 빨리 나타난다. 기대 심리는 종종 파도가 거세지기 이전부터 불안하게 만든다. 실제로 배멀미를 예상하는 사람은 배가 흔들리기 전부터 배멀미 증세를 보인다. 뇌는 스스로 모르핀을 만들어낸다. 과거에는 왜 모르핀이 그처럼 통증을 효과적으로 먹게 하는지가 의문이었다. 그러다가 뇌에는 모르핀에 독특하게 반응하는 특수한 수용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쇠가 단 하나의 자물쇠에만 맞듯이 모르핀은 정확하게 이 통증 수용체에 맞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용체는 왜 외부에서 주입해야 하는 물질에 반응하는 것일까? 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가짜 모르핀이 어느 시점에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주입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제2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즉 뇌는 자체의 모르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자체 모르핀은 우연히도 식물성 모르핀과 매우 비슷하여 똑같은 뇌의 수용체를 차지하는 것이다. 뇌가 자체적으로 진통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무수한 진통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고통의 경감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도 분명해졌다. 통증의 경감은 상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경감 현상은 똑같은 수용체에서 작용했다. 다만 그것이 뇌 자체의 내부에서 나온 물질이었을 뿐이다. 기대 심리는 병의 경과를 좌우한다. 플라시보 효과를 연구하는 고전적인 분야는 통증 치료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플라시보 연구를 실용화한 분야가 파킨슨병이다. 어떤 질병이 특유의 상호작용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파킨슨병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대 심리가 병의 경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 환자가 실제로는 위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뛰어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뇌 속에서 도파민 생산이 증가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이 식물성 물질을 생산하는 부위에서도 정확히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파킨슨병도 플라시보 치료에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면역체계는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자가 면역질환에 걸리면 과민 반응을 보이는 면역체계가 지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자기 몸의 개별 조직을 공격한다.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을 주어야 한다. 의사는 이제 환자가 어떻게든 복용해야 하는 약을 주면서 동시에 간유처럼
독특한 맛을 내는 음료도 마시게 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마다 이 음료를 같이 준 것이다. 결국에는 필요한 약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즉 환자에게 한 번은 음료 성분으로 대체된 약을 주고 두 번째만 실제 약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면역 체계는 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약과 간류의 결합에 따른 조건 반사가 일어난 까닭이다. 이로써 약의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역으로 조건 반사를 일으킴으로써 면역체계가 객관적인 자극 없이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피실험자에게 그때마다 그 물질과 함께 독특한 맛을 내는 음료를 주는 식이다. 얼마 후 이들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뿐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료에도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굳이 환자를 속일 필요 없이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일부러 보여주어도 무방할 때도 종종 있다는 점이다. 알레르기 환자에게 봄의 초원을 그린 그림만 보고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알레르기 증상을 설명하기만 해도 같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불안은 심장에 영향을 준다. 장기적 관찰 중에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낸 프레밍엄 연구는 부정적 기대 심리만으로도 병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연구 자체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미 1948년 프레밍엄 주민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다음 이들의 2세를 대상으로 다시 연구를 했다. 그리하여 이 거대한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 심장과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하게 조사 대상자 본인이 심장질환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임이 드러났다. 이때의 상관관계는 매우 놀라웠다. 스스로 자신이 위험 집단에 속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보다 실제로 사망할 위험이 4배나 높았다. 심근경색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기대심리가 차후의 경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들에게는 혈액 희석용 아스피린을 주었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흔히 처방하는 약이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게만 본래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듣지 않은 사람보다 스스로 예상한 부작용이 거의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기대 심리가 사실로 변한 것이다. 현장 사례. 미국 엘레베마주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서 벤스 벤더스는 주술사와 싸움을 벌였다. 주술사가 벤더스 얼굴에 대고 악취가 진동하는 물병을 흔들어 댔기 때문이다. 주술사는 이렇게 하면서 벤더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주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고 그의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일이 있고 난 직후 벤더스의 건강은 나빠졌다. 몇 주 후에는 완전히 수척해져서 곧 죽을 정도로 몸이 상했다. 그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벤더스의 부인이 몇 주 전 공동묘지에서 일어난 일을 의사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담당 의사 트레이턴 도어티는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죽어가는 벤더스에게 자신이 공동묘지를 다시 찾아가서 그 주술사에게 억지로 마법의 비밀을 털어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주술사는 마법으로 도마뱀 알을 벤더스의 뱃속에 집어넣었다고 실토하더라는 말도 들려주었다. 그 알이 부화해 뱃속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런 사전 준비와 더불어 의사의 주술의식이 시작되었다. 의사는 벤더스에게 구토제를 먹게 했다. 벤더스는 토사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의사는 혼란을 틈타 슬쩍 죽은 도마뱀을 토사물을 받는 양동이에 집어넣었다. 보세요 벤더스, 당신이 무엇을 토했는지. 의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저주는 다 풀렸어요 라고 덧붙였다. 이후 벤더스는 깊은 잠에 빠졌고 건강을 회복해 일주일 뒤에 완전한 상태로 퇴원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8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촬영. 특히 엑스선 촬영이 기본이다. 모든 요통 환자의 약 85%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엑스선 이후에도 검사는 계속된다. 엑스선 외에 CT 촬영과 MRI 검사가 이어진다. 원인이 분명한 통증만이 실제의 통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는 사진으로 판독할 수 있는 척추 상태와 실제 통증 사이에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척추에 이상이 있고 주간판이 탈출된 환자들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예는 흔하다. 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척추가 완전히 정상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척추의 해부가 진단과 조화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촬영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검사 비용도 비싸고 촬영도 부담을 준다. 또 이런 촬영은 희망을 빼앗으며 치유를 더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환자가 엑스선 사진으로 자신의 척추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로서는 통증의 원인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이며 그 원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이 환자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는 것이다. 엑스선 사진은 환자의 정신을 침해한다. 함부르크 미헬 요통센터 소장 게르크 밀러의 말이다. 단순히 요통이라고 하면 뭔가 치료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척추 장애라고 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낡은 건물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 느낌대로 진행되기도 한다. 복용 설명서가 초래하는 부작용.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약의 복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은 불가피하게 불안감이 생긴다. 메스꺼움이나 구토증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때로는 조혈장애나 갑작스러운 심장사를 겁내기도 한다. 좀 더 자신감이 있는 환자라면 실제로 그 약을 먹어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데 그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자체를 중단한다. 이렇듯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해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약은 4,000톤가량 된다. 설명서의 의학 정보는 기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의학 정보는 환자를 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제약사의 법적인 안전장치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환자는 설명서에 쓰여 있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약의 모든 부작용을 의식하게 된다. 제약회사에서 복용 설명서를 제작할 때는 법률 전문가가 합류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부작용까지 모두 열거한다. 단 한 번의 사례라도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때 환자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암호가 사용된다. 매우 빈번한이라고 표시된 부작용의 경우 1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 때때로라고 표시된 부작용은 100명 중 1명도 안 되며 매우 드물게라는 부작용은 1만 명 중 1명도 안 된다. 규정에 따른 암호화의 실상은 이렇다. 그리고 이 실상을 모르는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 마련이다. 자세하게 읽을수록 병이 생긴다. 부작용에 대한 예상만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까? 그렇다. 어떤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 일부에게 약물 복용상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실제로 설명을 들은 참여자들에게서는 위장장애가 6배나 높게 나타나서 부작용 때문에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기대심리가 부작용에 대한 인식에 명백한 영향을 준 것이다. 정확하게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의사의 일상적인 진료 활동에도 드러난다. 복용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은 환자에게는 그들이 예상한 부작용이 생겼다.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 검사를 하면 언제나 무엇인가 발견되게 마련이며 지극히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검사라는 것은 경쟁자보다 돋보이려고 더 잘 짜인 계획으로 더 우수한 기술을 사용하며 더 비싼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제대로 된 기본 검사라면 이른바 경동맥의 도플러 초음파 검사가 포함된다. 방사선과 무관한 초음파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동맥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략 4번에 한 번꼴로 이른바 플라크가 발견된다. 혈관의 안쪽 벽에 형성된 미세한 반점이다. 본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다. 플라크가 발견되어도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1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명은 혈관이 약간 협착해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살아간다. 하지만 이 검진 결과를 확인한 당사자는 남은 인생을 마치 목에 시한폭탄을 장착한 듯한 느낌으로 살아간다. 대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뒤따른다.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리 건강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도 나머지 인생은 잠재적인 질병과 불안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온몸을 X선으로 검사할 때다. 또 건강한 사람이 자기 공명 촬영을 위해 자기관에 눕거나 전반적인 혈관 시스템의 사진을 찍기 위해 촬영용 조영제 주사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혈관 협착이나 확장은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개의 종양이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체 연결망을 형성하는 경우도 실제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이와는 다른 상태가 발견된다. 이른바 정상적 변형으로서 질병과는 무관한 작은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흔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은 따라 나온다. 건강한 사람이 환자로 변하고 병원의 단골 손님이 되는 것이다. 식품이 병을 부른다. 독일인 5명 중 1명 이상이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 거부 반응으로 시달리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5명 중 1명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혀 다르다. 성인의 약 2에서 3%, 어린아이의 4%에 불과하다. 식품 내성결 피부로 시달리는 사람은 사실 전 국민의 1%뿐이다. 하지만 질병과 질병의 인지에 대한 편차는 너무 크다. 더욱이 미국인의 30%는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믿지만 실은 4%에 불과하다. 1,500만 명의 독일인은 자신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믿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식품을 회피하고 식당에 가서도 맛이 아니라 재료에 따라 주문한다. 슈퍼에 가서도 첨가물을 선택하느라 오랫동안 고심한다. 매우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질병에 대한 생각과 실제 질병 사이의 불균형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비교적 평범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종종 의심을 부추긴다. 구강 점막이 따끔거리거나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현상은 흔한 것이다. 이런 증상은 따로따로 나타나든 한꺼번에 나타나든 일시적으로는 되풀이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때 알레르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확산된다. 식품 자체뿐 아니라 식품 포장도 영향을 준다. 포장에 표시한 첨가 성분을 보기만 해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첨가 성분을 마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적어놓은 약의 복용 설명서처럼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이 단지 부작용의 예측 때문에 빈번히 부작용을 일으키듯이 식품도 같은 맥락에서 특정 부작용, 즉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하고 노시보 효과를 경계하라. 의사회가 플라시보 효과를 더 강력하게 활용하라고 권고할 때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 분명하다. 의사라면 누구나 안심시키는 말이나 다채로운 약, 약물 성분이 거의 없는 주사의 치료 효과를 안다. 그리고 어느 의사든지 여기서 나오는 암시력을 활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많은 대화를 보면 이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결과, 즉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거의 잘 모른다. 부정적인 결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병을 부르는 일이 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는다. 이런 풍토는 변해야 한다.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막론하고 노시보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런 태도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켜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